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5월 30일 오후 1시 28분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상하이 6월 1일 일부 완화가 된다. 그리고 최종 모든 것을 완화시키는 목표는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100% 완화가 목표입니다. 6월 1일은 일부 완화. 그럼 지금 5월 30일이니까 오늘 미장 쉬고 내일 미장이 열렸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6월 1일에는 이 상하이 호재로 인해서 장전에는 주가가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우선 내일은 주식을 안 팔아요. 상하이 이 호재가 6월 1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팔면 6월 1일 날 팔겠죠. 내일은 안 팝니다. 이 부분은 그 보조 관련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장인들이 직장 복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들을 이제 다 오픈을 하고 뭐 그런 개념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investing.com 이렇게 캘린더를 봤을 때 언제쯤 그러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은 우선은 이게 오늘이거든요. 이번 주면 5월 30일 오늘이죠. 오늘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증시가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달러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여기 5월 31일 내일이죠. 내일 되면 어떤 수치값을 발표하냐면 이 부분에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거 유럽 쪽에 핵심 CPI, 코어 CPI랑 이 수치값을 발표를 해요. 이 부분이 나쁘게 나오면 미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해야 돼요. 이때 내일 새벽 5시 이때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구시 주택가격지수 중에서도 여기 보면 10시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발표 때 이 수치값 발표 때 또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또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 6월 1일 날 그 중국 상하이 봉쇄 일부 해제 이게 블룸버그에 나오겠죠. 로이터 통신은 벌써 나왔으면 이 당일날 블룸버그에서 띄우겠죠. 띄우면 만약에 이때 하락한 어떤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안 팔아도 된다. 그럼 6월 1일 날 어떤 악재가 미국의 어떤 악재나 유럽이나 중국 쪽에 어떤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대충 우선은 여기 이게 지금 이거 investing.com 이거 시간으로는 이거는 미국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핸드폰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밤 9시 15분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컴퓨터상 investing.com의 이 경제 캘린더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발표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08시 15분 이때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면 일부 조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 부분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근로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분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은 것은 이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쫄트 채용 공고 4월 이 부분 이거 두 개에서 무너질 그러니까 미국 시간 10시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이거 높습니다. 특히 여기 JOLT, 쫄트 채용 공고 이 리서치 자료가 제가 조금 있어요.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채용 공고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벌써 저는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치값이 달라지잖아요. 11549인데 그냥 9자 빼고 생각합시다. 1154인데 1140이잖아요. 이 갈수록 이 제휴할 채용 공고 수치값이 낮아진다는 건데, 잠시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다. 잠시만요. 이게 다 유료 자료예요. 유료 자료. 우선은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이게 제휴할때 채용 공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센터에서 리서치한 자료입니다. 이거 채용 공고율이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업자는 이제 서서히 늘어난다고. 여기 보시면 이때를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데 어떤 거를 유추를 할 수 있냐면 지수값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SPX 수치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채용 공고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 현금 유동성 부분을 채우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유상증자겠죠. 유상증자. 근데 지수값이 떨어지면 자기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유상증자 하기에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하기도 거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한눈에 딱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제휴할때 채용 공고 이 수치값에서 이것보다 좋게 나올 확률은 높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장 예측치과 수렴하거나 오히려 시장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료에 수치값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때. 그리고 ISM 그 제조 PMI 지수 이 수치값도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 날짜와 요일이 언제냐면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때가 정확하게 한국 기준으로 6월 1일이 수요일이거든요. 한번 볼까? 맞네. 6월 1일 수요일 밤 11시에요. 밤 11시에 증시가 조정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치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우선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도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값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밤 11시에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이 이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이것과 제휴할때 채용 공고 이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면 작년에 주가가 좀 떨어져요. 그때 같이 일부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외우세요. 수요일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밤 11시에 발표하는 중요한 지수값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윌리엄스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나드 발언이 있고, 안 봐도 뭐 이때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겠죠. 주가도 좀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는 중도나 매파적 발언을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2일 날 한번 볼까요? 6월 2일 날 보면 6월 2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펙 회의. 이때 안 봐도 사우디가 미국 편을 들까요? 절대 미국 편 안 듭니다. 절대 미국 편은 안 들고 이때 유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유가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때도 좀 위험하죠. ADP 비농업인 고용 변화 지수값, 쉽게 말하면 비농업인 고용 변화 지수값이 그 도시 근로자 지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근로자. 그 다음에 조기 실업 수당 청구 이 부분.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2일 날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6월 1일과 6월 2일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 명심하세요. 하지만 6월 1일 날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받쳐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받쳐주면서 열십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6월 1일 날. 파란색 열십자든 빨간색 열십자든 이 두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분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뭐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수요일날 밤 11시 명심하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 수치값, 그리고 각종 FOMC 위원들 연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말을 했구나. 목요일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을 한번 보면 금요일날에도 실업률 관련이 있네요. 실업률 관련 부분도 있고. 우선 이번 주는 수, 목, 금 이게 리스크가 아주 큰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결론은 내일은 이때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6월 1일 날 상하이 그 재개, 일부 재개 그 호재가 나오면서 떨어진 것을 다시 밀어 올릴 것 같고요. 하지만 6월 1일부터 각종 지수값이 딱딱딱 발표가 많이 나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중에 한 개만 삐끄덕 하더라도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는 큰 그림을 잡으셨죠? 수요일부터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 수요일부터 매도하는 것이 낫다. 저는 수요일부터 지수값을 관찰하면서 매도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저는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주는 근원 CPI 발표하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때가 언제지? 6월 10일 날. 이때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CPI가 좋게 나오면 이때 또 반등을 치겠죠. 그러면 더블 헤드가 되겠죠. 저번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저번에 제가 그 영상 강의할 때 이 그림이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08년을 따라가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 떨어진 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거를 유발시키는 그 재료로 이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발표하는 각종 지수들, 이게 재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증시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호재거리는 CPI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 이 그림이 나오고, 만약에 예측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숨 안 쉬고 그냥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하는 CPI 값은 저번 달보다 더 내려간다 이거예요. 저번 달보다. 보자. 이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고, 이거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네요. CPI. 요 있네. 여기도 있네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달이 있고 연이 잠시만요. 자, 어제 말씀드린 CPI 값, 그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8.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8.2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8.3이었네요. 그럼 이번에 예측치는 8.1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8.1이 아니라 만약에 8.2가 나오면 주가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8.1이면 주가가 그래도 보합이거나 약간 오르고, 8.0이 나오면 그냥 주가가 폭등하는데, 제가 JP모건 자료를 봤을 때는 8.0은 솔직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8.0은 언제쯤 나오냐면 대략 한 6월 달쯤에 수치값이 8.0으로 나오는 것으로 JP모건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잘 나오면 8.1이거나 아니면 8.2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중요한 CPI 관련 CPI 정의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국가기관이 경제를 살리거나 노예,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속이면서 뭔가를 할 때는 정의를 바꿉니다. 정의를 바꾸는데 볼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우선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노트에 중요한 거를 따로 적어놨거든요. 자료를 워낙 많이 보니까. 우선 이 CPI 중에 MOM, 달과 달을 비교하는 거 말고 YOY, 연과 연을 비교하는 이 데이터 값 중에서 CPI 추출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변경된 게 중고차 기여도, 이 부분이 그전에는 0.68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거를 2020년 8월부터 0.15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0.15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부분은 약간 미스테리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2022년 5월 30일과 그러면 2021년 5월 30일 이거 두 개, 그러니까 2022년 5월 30일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YO가, 여기 CPI YOY 값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까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선은 자료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바뀌어서 CPI가 예측치보다 확 낮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뭐라 했죠 내가? 확 낮은 8.0이 나올 확률은 낮고 8.1이 나올 확률이 그나마 조금 있다는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중고차 기여도가 변경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나마 예측치보다 확 낮은 건 불가능하고 예측치에 수렴할 확률이 높다. 또는 예측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 전달 수치값도 JP모건에서 발표한 수치값을
벗어난 수치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라 JP 모건에서 자료 분석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걸 보면 예측치에 수렴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렇게 예측치에 수렴하면 SPX는 이날 정확하게 6월 10일이죠. 아까 6월 10일이었죠 대략. 6월 10일 날 SPX는 4,300을 갈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SPX가 4,300을 가려면 최소 6월 9일 날 SPX가 대략 한 4,210이나 4,200 뭐 한 최소 한 22선에 있어야 당일 주가가 이 호재로 인해서 팍 뛸 거 아니에요. 1에서 2%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맞죠? 그래야 SPX가 4,30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논리에 의하면 어쨌든 큰 그림이 주식시장 큰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CPI 값이 좋게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든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겠죠. 맥스 잘 나오면 SPX는 4,300이다. 4,300. 그 신호탄으로는 CPI고. 근데 미래는 정확하게 모른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 6월 10일, 6월 9일에서 6월 10일 이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 VIX 45일 주기론, 50일 주기론. 이 VIX 파동값에 의하면 6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6월 4일에서 6월 한 10일경 이때가 이 파동값에 의해서 바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UVXY가 이때쯤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바닥일 수도 있는데 이제 파동 함수값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45일 주기론과 50일 주기론이 두 개가 있어요. 편차값이 5일이나 나죠. 그렇게 해서 대략 이게 5일에서 한 6일 정도 되는 편차값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CPI 값이 6월 10일 날 좋게 나오면 UVXY가 바닥을 찍으면서 이때 그 순환 주기론에 의해서 바닥을 찍으면서 UVXY 수치값이 지금 대략 14달러 뭐 14달러 뭐 이렇죠. 14달러 선이죠. 근데 최저점이 얘가 11.4달러인가? 대략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6월 10일 날 UVXY가 11.4달러를 찍으면서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공매도 치기 가장 좋은 수치값이니까 이때부터 기간은 풋옵션에 투자했겠죠. 풋옵션에 베팅을 시작하겠죠. UVXY를 사들이면서. 맞죠? 그러면 큰 그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시장에 자신 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오래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6월 10일까지는 리스크를 감당하시면서 6월 10일까지는 존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VIX 주기론, 파동 주기론에 의하면. 하지만 이거는 강심장이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저같이 약심장인 사람은, 저는 약심장이에요. 저같이 약심장인 사람은 6월 1일부터 조금씩 저는 그 장전에 발표되는 수치값을 보면서 매도 포지션을 저는 취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옵션 만결도 생각해야 되죠. 6월달
그럼 6월 10일이면 옵션 만기일이 6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17일 옵션 만기일이면 이때 무조건 주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볼 거 없이. 그럼 그 전부터 징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0일날 UVXY가 바닥에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언제 한번 빵 터지겠어요? 옵션 만기일날 UVXY가 또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주가는 폭락하겠죠. 이게 UVXY가 6월 17일날 폭등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을 하겠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는 모릅니다. 저번에는 재수가 좋아서 그냥 맞춘 것 뿐이고 저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분인데 이제는 수시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막 이렇게 오랜 시간 영상을 한 개로 만드는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자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한번 봅시다. 어디 갔지? 마우스가 여기 피크 인플레이션 돼 있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꼭지점에서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이 인플레이션 고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5월 30일 이제 최근에 각종 언론이나 외국 자료에서도 3월달이 고점이었네 라고 이제 뒤늦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3월달이 고점이다 라고 3월달에 말을 한 것이고 영상에 근거 자료 다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이건 51년 이거 연도예요. 연도 2022년 이건 51년 57년 80년 90년 2001년 2005년 08년 2008년 2011년 2022년 이 개념을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고점 수치값 뭐 이렇게 나오죠. CPI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I 값. 최근 고점은 8.5였잖아요. 어쨌든 이걸 과거 51년 1951년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수치값을 쭉 나열해보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고점을 짓고 SPX 가격이 얼마나 리턴이 되냐, 즉 올랐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선은 생략을 하고 이게 3달 후, 6달 후, 1년 후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눈에 보시더라도 여기 파란색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죠? 주가는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가는 올라간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나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2001년 이때, 그 다음에 08년 이거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박살이 났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언제? 6개월 뒤. 6개월 뒤가 폭락값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언제까지? 기본 1년은 쭉 간다는 거예요. 쭉. 이때가 뭐죠? 그 IT 버블 터졌을 때 쉽게 말하면 00년 버블이 이때까지 쭉 간 거예요. 이건 08년이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언론기관, 저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냐? 정확하게 첫 번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두 번째 00년과 08년의 버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적용이 되냐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실제적으로 인위적인, 즉 말 그대로 상식적 전쟁, 거의 전쟁이나 엄청난 그 급격한 변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안 좋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갑자기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많이 일어나면 2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 중에 재수없게 그거를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아야 되면 채권금리. 그러면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때는 왜 이랬고, 맞죠?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라 할게요. 분홍색인데 왜 빨간색이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왜 이 나머지와 00년, 08년 이때는 오히려 피크가 고점을 찍고 내렸는데도 주가가 더 폭락을 했냐?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결국에는 금리. 그리고 이때 보면 ISM 그 제조업 지수가 한번 볼까요? 제조업 지수가 조금 좋아졌네요. 조금 좋아졌고 이때는 제조업 지수가 오히려 더 나빠졌네요. 그리고 이때는 볼까요? 이때는 오히려 제조업 지수가 더 나빠졌는데 주가는 올랐네요. 그러면 제조업 지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제가 안 보여드리는 자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00년과 0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렸는데도 주가가 더 박살난 이유가 바로 금리 때문인 거예요. 금리. 연준이가 금리를 안 내렸다 이거예요. 연준이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는데 3월 달에 3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6월 1일부터 정확하게 유동성 축소 이제 스타트예요. 5월 29일까지 유동성 축소 한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선반응을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고, 일반 시민들도 6월 1일부터 유동성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현금을 이렇게 잘 안 쓰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은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우선 현금이 있더라도 소비를 완전히 줄였단 말이에요. 미리 심리적으로 우선.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00년과 08년 3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도 주가가 바로 안 내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연준이가 돈을 안 푼다. 핵심은 연준이가 돈을 안 푼다. 연준이가 돈을 풀어야 인플레이션 고점 찍고 내린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연준이가 돈을 안 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거의 뭐 진짜 최악입니다. 시민들이 현금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그 지수가 소비 지수값은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게 왜 좋게 나왔냐면 미국 시민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겁나게 쓰고 있습니다. 카드. 현금이 없으니까 소비는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겁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는 지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금리는 올라가죠. 6월 달에 뭐 0.5, 7월 달에 0.5 이렇게 하면 이 카드를 지금 겁나게 미친듯이 긁고 있는데 0.5, 0.5이라면 바로 1%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연체율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 연체율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에 카드 연체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카드를 긁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소비는 내려갈 거고. 자, 큰 그림이 보이죠? 그럼 한 달부터 3달 뒤가 언제입니까? 5월 30일이니까 한번 보자. 6월 지금 이제 뭐 6월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7월 8월 9월 7, 8, 9월에 카드 연체율, 미국 카드 연체율이 갑자기 급격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당장 7월은 알 거고 한 8월이나 9월 8월 말이 가장 유력하죠.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쯤에 소비가 늘어날까요? 소비가? 카드 사용 정지가 될 건데 맞잖아요. 카드 사용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모건스탠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 조사를 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컷백 할 거냐. 네, 평균 59%가 컷백 할 거다, 줄일 거다, 이 말이에요. 소비를 줄인다는 겁니다.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제가 이 자료 보고 방금 조금 전에 썰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줄이면 뭐죠?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기업은 판매가 됩니까? 판매율이 떨어지죠. 판매율이 떨어지면 기업은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을 많이 안 하겠죠. 맞죠? 생산을 많이 안 하니까 고용을 많이 합니까? 구조조정을 하죠. 구조조정을 하고, 맞죠?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실업자가 폭등하면 소비는 더 줄겠죠. 소비는 더 줄겠죠. 소비가 더 줄으니까 기업은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 구조조정을 하겠죠. 이 큰 그림이 뭡니까?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왜 디플레이션이냐? 지금은 스태그인데 왜 디플레이션이냐? 그 여러 자료를 보면 올 12월 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을 할 거라는 자료가 또 나와요. 그전에는 5월 말이다 뭐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푸틴이 마음은 바뀌었죠. 그 제가 어떻게 그 자료 빼는지도 알려드렸죠. 코메르산트 자료 보시라고. 그런 부분들. 이때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2단계.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웃기게도 지금은 달러가 올라갔다 고점을 찍지만 디플레이션 때는 달러도 하락해요. 달러도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합니다. 달러가 하락하는데 주가도 하락합니다. SPX나 나스닥 이런 것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락하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죠? 안전자산 골드입니다. 모두가 에브리바디 골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2분기가 바닥인 거예요. 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거나 우호적 관계로 다시 돌아서면 턴어라운드 하면은 주가가 폭등하겠죠. 근데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유추 해석을 했고요. 자, 이 자료에서 이것도 모건스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주가 올랐으니 기분 좋지. 하지만 아직 안심할 시기가 아니다. 51선이 남아있잖아. 여기 51선 아직 터치도 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기분 좋아하지만 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기준으로 얘가 13,500 콤말 할게요. 방송되고 있나? 방송되고 있구나. 나스닥 기준으로 13,500을 터치하면 그나마 안심권이다. 안심권. 아직은 안심할 시기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분 강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지만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의 결과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매일 이제는 방송을 안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